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진행의 이재용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여의도 국회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여야의 대치가 그야말로 팽팽한데요. 정치교체, 정치개혁에 대한민국 국민의 갈망은 그만큼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인류 국회가 인류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굳건한 의지를 품고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올해도 쉼없이 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수장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원방송 서울지사장인 김형기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취임 7개월을 맞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총장님께서 최초로 시도한 일들이 많다 이런데 총장님 오시고 국회가 또 신선한 도전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일 같고 어제는 제가 국민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청소하시는 분을 빼고는 가장 먼저 출근하는 공무원이다 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지런, 그죠? 네, 그건 이제 저희 부모님 영향인데 네.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지셨거든요. 네. 근데 품앗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아버님, 부모님 밭에 와서 일을 할 때는 대부분 일하시는 분한테 좀 넉넉하게 하시는 편이고 남의 밭에 일을 해줄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가고 쉬지 않고 일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의 일을 해줄 거는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는 게 저희 부모님 생각이시고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저는 국민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국회의원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국회에 오시고 열심히 일하는 총장님. 예.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달리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가장 먼저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예결산 심사는 이거는 좀 더 강화를 1년에 우리가 한 600조 예산이니까 국민 1인당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뜰히 써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번 우리가 난방비 폭탄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거 오르는 게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이나 법률, 그러니까 한전 국민에게 부담은 줄여줘야 되고 그렇다고 한전이 위험 기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과 법률을 국회가 제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인데 행복 후진국 같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적절한 입법, 그다음에 정확한 예산 이게 좀 강화돼야 된다는 게 아주 김진표 의장님의 강력한 뜻이죠. 저도 이거는 좀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입법 관련해서 이제 올해 계획도 발표하셨는데 결국 그 골자는 이제 과잉 입법, 의회에서 지나친 그 입법을 많이 해서 그 여러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이제 행정부가 정부가 국회를 패싱해서 하는 시행령 통치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뭐 쉽지 않은데 제도 개선이 뭐 여야 입장차도 있고 이건 어떻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회 입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일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 통과되는 걸 보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정도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을 만들면은 반드시 그걸 법을 집행하려면 조직이 있거나 인원이 있거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규제 영향 평가 그리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명확하게 사전 평가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 김진표 회장의 강력한 뜻이고 아마 곧 관련된 국회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꼭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잉 입법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입법이 또 안 되는 건 굉장히 안 돼서 애먹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조화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시급히 했어야 되는 건 이번 난방비 문제 같은 한전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예산은 지원하는 이런 건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법률이 너무 막 그 과잉입법 너무 많은 법이 남발되는 거는 사실 그거는 국가로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또 수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태까지 국회의원 평가는 국회의원 법안을 몇 개를 발의했느냐 이런 게 평가 기준인데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은 아 그게 돼서는 안 되겠다. 국회에 얼마나 선한 국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얼마나 좋은 법이었는가가 이제 평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여야 국회의원들의 많은 지금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회 계획으로 국가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소속 기관들이 하나 돼서 해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아니 이제 국민들은 인류고 기업은 이제 인류가 되고 있는데 정치가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 이제 국회에서는 연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연금 특위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 정치개혁 특위도 만들어졌고, 인구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인구 관련 특위, 기후 특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전체 국회 도서관을 비롯한 전체 연구기관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연구를 하자. 네. 그래서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객관적인 우리 결과물을 내자. 연구 결과물을 뿐만 아니고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합동 발표를 해서 적어도 토론을 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합리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부터 하나가 되자.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보고는 내 칸막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칸막이를 깨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출발한 것이죠. 4월부터 곧 그 대규모 국가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하나 중에 이제 당연히 정치 개혁이 들어갈 텐데요. 그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편. 지금 국회도 이제 그런 특위로 구성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그 이제 특히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총선 1년 전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물리적 시간으로 가능할까? 또 그렇고 우리 총장님 보시기에는 방향성은 좀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선거법 개정 후 개헌 논의를 방향으로 의장님은 정하셨고요. 선거법 개정은 곧 이제 정개특위에서 복수한 2개의 안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들만이 국회의원들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대규모 토론을 해서 이걸 한편으로 중계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야 한다. 이런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진표 의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곧 이제 아마 정개특위에서 복수안이 올라오면 전원위원회라는 전대미문의 아마 이 국회에서 토론의 과정을 국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전국구는 이 총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정말 이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걸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좀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서 제발 좀 협상을 해서 좀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게 아주 김진표 회장님이 강력한 뜻이죠. 아마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이 꼭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이 그 국회의 의원 외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의회 외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는 어떤 구상이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대한민국이 전 세계 12국가가 됐잖아요. 사실은 경제가 외교고 외교가 안 보이고 외교가 중요한데 많은 나라의 공공 외교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몇 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다 내각제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의회 외교가 훨씬 더 저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CES 미국에서 열린 거기에 여야 의원들이 많이 가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전시회나 포럼에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가서 배우고 함께 토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한미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그래서 주요 나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원 외교를 확실히 제도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김진표 의장님께서는 5월 말에 제주 평화 포럼이 열릴 때 아세안에 있는 정치 지도자와 기업인들이 함께 모이는 한 아세안 외교 포럼까지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 외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냐, 이런 외유성이다, 이런 비판 기사가 있는데요.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은 저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활동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G5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네.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총장께서 취임 직후에 가장 또 강조하신 부분이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아닌가 싶어요. 개인 전화번호까지 공개하셨는데 괜찮습니까? 뭐 다양한 전화가 오죠. 기억나는 것도 있습니까? 뭐 거기에는 뭐 아주 사소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연수원에 뭐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네. 심지어는 여기 연못에 그 잉어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 얘기도 있고 또 정책적 제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 제안을 하신 분은 제가 꼭 우리 사무실에 불러서 얘기를 듣고 이건 강원도지사 시절에 이런 경험 때문인데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아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장이 다 가져가고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밑으로 책임을 넘긴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때 도지사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정책 제안 발표를 하고 거기서 우수한 공직자들은 인사에 가점을 줬거든요. 이제는 좋은 정책 제안 대회를 이제 서서히 이제 시행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봄이 되면 국회 연못에 잉어 좀 더 넣어 주시는 겁니까? 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 않을까. 올해도 국회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국회 업무라는 게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장 회사를 세 개의 상장회사 사장님이 간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국회 도서관에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국회 도서관에 이렇게 문턱이 높구나.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제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왜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국회 앞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뭔가 국민들이 볼 땐 그 문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곳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년에 1,400개의 좋은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올 조만간에 이 1,400개 세미나가 유튜브로 중계될 수 있는 이제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구나. 실제 싸움을 하는 거는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확실히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서는 늘 싸우는 모습만 나오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법이 이번에 개정해서요. 이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역 방송에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유튜브 방송도 확실하게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 AI 같이 뜨거운 화두죠. 그래서 뭐 챗봇 열풍도 불고 챗 GPT도 지금 화제인데 아마 총장님도 한번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그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국회 도서관에 아르고스라는 AI 서비스가 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죠? 뭐 아까 국회 도서관 이용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부분. 네네. 결국 여태까지 우리가 야후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구글의 시대가 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챗 GPT는 이제 말로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하잖아요. 네네.
이 국회 아르고스라는 그 챗봇에 기초한 이 검색 시스템을 강화한 걸 한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국회 내 전 연구기관, 그다음에 자주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은행, 통계청 주요 기관의 지식 정보를 네.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정책적으로 이 진화시키는 데 필요한 그 시스템을 이번에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저희가 받았고요. 아마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아마 이 GPT의 모델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면은 검색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쟁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여수부터 남해까지 그 앞으로의 터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네. 그다음에 어떤 국회의원을 검색하면 동영상도 나오고 주제도 나오고 이런 형태의 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얘기인데 결국 이제 기술이 그 아무리 발전해도 또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또 그 지적도 나오는데 그 총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지금 최근에도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뭐 다른 대학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결국 그 인재도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이 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교육과 인재에 좀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참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먹고 살기가 불안하니까 결국은 의대로 쏠리는 거잖아요. 네네.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돼 나가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에스토니아의 모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에스토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세계적인 그 경제기관의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살면 후진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디지털 국가로 점핑을 하자.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오게 되면 수학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3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적 역량을 길러낸다. 나머지는 토론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피사 성적으로 보면 에스토니아가 한국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애플 같은 회사가 되려면 소프트웨어 인력이 몇만 명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좋은 휴대폰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약한 거죠. 인력은 소프트웨어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에 대대적인 혁신이 있으면 다양한 저는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네네. 이 로봇 한국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가 미국 대학생이 가고 싶은 회사 1위거든요. 그런 로봇은 한국이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제조업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내려면 저는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고 저는 정말로 그 일관되게 이제 좀 길 좀 그만 닦고 학교 현장으로 저는 교육 현장으로 돈의 물꼬를 갖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생각하죠. 네. 아까 국회 도서관 챗 GPT화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국회 도서관에 그 석박사 논문 그 방대한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암기 교육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으로 그렇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과거에는 전화번호 한 100개씩 외웠잖아요. 네. 지금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 이러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네. 해놨잖아요. 우리가 노래방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노래 가사를 많이 외웠는데 잘 못 외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머리를 다른 쪽에 쓰는 거죠. 정보를 어떻게 찾고 가공하고. 그러면 훨씬 더 전 직업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과거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아니 그럼 마부의 직업은 다 없어지고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자동차가 나와서 훨씬 많은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기 싫은 그 수학 공부하려고 30명 중에 10명은 자고 10명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 학교 밖에 아이들이 몇만 명씩 나오는 이런 비참한 교육을 또 가정은 또 사교육비는 엄청 들잖아요. 이걸 좀 넘어서 애들이 좀 자유롭게 살면서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뭐 우리가 궁금한 거 제가 물어봐서 우리 아들한테 답변하면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검색해 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여태까지 암기하는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질문하는 대한문국 이걸 만드는 이 대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세종의사당 설립 이 부분도 이제 그 국회 핵심 과제일 텐데 국회 세종시대 개막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게 또 느껴지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들려주시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세종시 이전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상태로 가서는 지방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저는 세종시에 반드시 국회와 그 청와대 집무실 일부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걸로 우리가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땅을 사는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이제 곧 국회에서 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면 저는 정말 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지어지고 그래서 좀 지방이 앞으로 서울 못지않은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되는 첫 시발점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규칙 제정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졌죠. 그러면서 계속 이게 좀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국회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현재 오늘 아마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심의를 하게 되면 빠르면 3월 정도에는 통과됐으면 하고 이걸 총력을 다 기울일 거고요. 이건 우리가 좀 함께 노력했습니다. 세종시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이면 아이 한 명 태어나지 않는 이 면단위, 이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서울에 이렇게 몰려들어 살게 되면 서울의 전 세계 생활비가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이러면 서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좀 더 좀 확실한 노력을 할 거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순탄하게 그 규칙도 제정이 되고 추진이 되면 몇 년도쯤 대략 국회가 빨리 되면 2028년 아마 2029년 정도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세종시도 이제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자족 도시로서 이제 하나의 혁신 도시가 그 성공 모델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세종 이전하는 것도 이제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인데 그렇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그다음에 혁신도시 시즌 2도 이제 계속 추진돼야 되는데 관련법이 이제 분권법하고 균형 발전 특별법이 지연이 되고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뭐 어떤 좀 해법이 좀 있을까요? 여야 정쟁 가운데 속에서. 네. 지금 결국은 이 혁신도시가 1단계 제가 이제 원주가 지역구였는데 네네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에는 혁신이 부족하죠. 거기에서 가장 일단 기업이 적고 두 번째로는 교육 환경하고 의료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혁신도시 2 혁신도시 하나가 완결한 자족 도시로 될 수 있는 그것을 저는 빨리 이루려면 현재 균형위 자체가 이것이 독립된 행정기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를 빨리 국회가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지방을 지원하는 걸 미루면 저는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그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고 되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지역 균형 문제에 대한 대규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려하신 대로 지역 소멸 위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윤 정부도 그 균형 발전 정책 계속 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균형 발전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세종시에 청와대에 일단은
작은 집무실이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수석급 한 사람이 내려가서 상주에서 이 공직자들과 더불어서 저는 함께 일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 적어도 일정불에 한 번씩은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어가지고 이게 이제 수많은 국장들이 길거리 국장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저는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겠죠. 부산 엑스포를 해야 부산이 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전 우리가 외교에 나가 있는 대사들을 한 군데 부산 정도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전진대회 같은 걸 해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에너지를 싣고 우리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7기가짜리 해상풍력은 7기가면 원자력 발전소 7개거든요. 그 문제가 아직 뭔가 다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대규모 토론을 해서 하나씩 그 지역의 최대 미래 산업의 문제를 미래 과제의 문제를 하나씩 토론을 해서 저는 결론을 내주는 그런 리더십이 저는 여야가 갖춰야 그래야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씩의 전략적 무기를 선물로 줘야 할 때가 아닌가.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이면 좀 그런 걸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위해서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저는 빨리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재정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인사는 어디까지 될 것인가라는 게 결국 법안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빨리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해법 총장님께서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선거법에서 이제 제가 옛날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의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거기가 서울 면적의 8배 반이에요. 그럼 시골의 인구가 적으면 이제 5개의 군이 한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에게 비례대표를 저는 지방에게 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원을 할 때 각 주가 동일하게 권한을 국회의원을 가지잖아요. 이게 좀 선거법에서 지방 소멸을 막는 지방에게 그 힘을 주는 게 하나가 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학이 하나 무너지면 지방이 하나씩, 도시가 하나씩 무너지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지방대학, 국립대학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대학 보면은 홍천에 있는 연습님을 920만 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가 다 저층이잖아요. 우리가 MIT나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대학교 안에 96%씩 학교 안에 살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와 학교 주변에 거기에다가 기숙사 시설을 그리고 벤처 창업 단지를 같이 만들면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에 심심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미래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대학 도시 같은 걸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용적률 같은 걸 확 풀어주는 거죠.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스탠포드는 99년 공짜로 주잖아요. 대학교 내 기업이 들어가면. 지금 1년에 4만 명이 지금 대학생이 줄어들면은 1000명짜리 대학 입학생 40개입니다. 이제 그런 텅텅 비는 대학교 부지를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좀 대규모 변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다 지방 분권 좀 측면인데요. 그리고 뭐 강원 그런 연장선상 차원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하고 전북 특별자치도 이제 곧 출범을 좀 앞두고 있는데 저 총장님도 그 국회의원 시절에 강원 특별자치도 법 통과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 그 뭐 대충 의미와 그다음에 지금 뭐 개정안에 대한 또 얘기도 있는데 과제는 또 어떤 거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 강원도하고 특별 전라북도가 못 사는 지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거죠. 네.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고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좀 그런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총리실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원하는 부서, 세종시 지원하는 부서, 지금 강원도, 전라북도 이렇게 이걸 통폐합을 해가지고 네. 강력한 이게 특별자치도가 특별한 기능을 노력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런 거야말로 지방을 살리는 가장 과감한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강원도를 잘해주고 뭐 전라북도를 잘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지방에 살으려면 실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개혁 개방을 할 때 광동성에 철책선으로 135km를 쳐서 거기서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거를 점선면 전략이라고 점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선면으로 확대,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서 오늘날 G2가 됐는데 저는 이거 강원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려면 결단이 필요하죠.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 고향이나 또 네. 지역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도 뭐 거기에 답례품 뭐 이런 거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었죠. 전현직 대통령도 뭐 단체장도 또 손흥민 선수 유명 연예인들 뭐 다 거기에 동참을 해서 초반에 아주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착을 위한 보완책도 국회에서 또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그 5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는 게 그 이걸 좀 더 풀을 필요가 있고요. 10만 원을 하면 이제 13만 원의 혜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포인트 마일리지 네.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되거든요. 얼마 포인트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세요? 지역에서 아니 하는 지금 거. 혼자 가지고 계신. 그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뭐 항공사 마일리지 좀 있고 뭐 통신 마일리지 좀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CJ에 네. 가도 뚜레쥬르에 가도 다 마일리지를 주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 은행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고 그때 3조 4천억이 나갔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를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네. 마일리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로 기부를 하면 그죠? 네. 지금 현재도 마일리지로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아, 마일리지로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알뜰히 쓰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네, 네. 이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화폐 마일리지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을 저는 활성화시키는 디지털 경제를 전진시키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예, 예. 그 좋은 지적이잖아요. 예. 그죠? 마일리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소비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더 많은 고객의 데이터가 있을 때만 전략을 짜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 마일리지는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CJ에서 원카드를 만들었고 SK에서도 이제 포인트를 활용하는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포인트 마일리지를 고향사랑 기부제에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영국에서 한 사례인데요. 우리 저 전라남도의 우리 해남의 땅끝 마을에 계신 분이 AI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교사를 찾고 싶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일종의 교육 이런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AI 교사가 해남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만큼 진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도 땅바닥에 글을 써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네. 지식을 우리가 저 시골까지 고향사랑 후배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선에 이제 조그만 그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됐는데 칠판에다가 선배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그 한 학년이 뭐 6명, 8명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몇 년 뒤에 KBS에서 보니까 그 전국 영어 경진대회 상을 휩쓰는 걸 봤거든요. 그 시골 아이들이라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 이제 개천에서 용이 안 나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한편은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운동을 하면 더 광범해질 거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동참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고향사랑 기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 근데 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아니 저는 그 지금 내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그쵸, 모르는 그쵸. 상태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 그거 좋은데요. 네. 저는 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현재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거 없이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에 우리가 마일리지 포인트가 발행하는 게 몇 조 원, 그러니까 많게 많은 통계로는 약 20조 원 발행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 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듣는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장께서 취임 당시에 이른바 AS 국회, 그러니까 A는 분노죠, 앵글이, 그리고 미소는 스마일, 분노를 미소로 바꾸겠다 이렇게 국회를 얘기하신 바 있는데 여전히 녹록치 않은 모습입니다.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여야, 여당은 개파 갈등 격화되고 있고 또 야당은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표 구속영장도 청구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정치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참 이 국민들 보기에 참 죄송스러운 일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선거법은 정말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을 여야 의원들을 만나보면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이 굉장합니다.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학력과 경력이나 사회적인 대단한 지명도를 갖고 국회에 왔잖아요. 네. 애국심을 가지고 국회에 왔는데 국회에서 일어나는 양태를 보게 되면은 참 참담하죠, 스스로도. 그래서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그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무려 지금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20, 30대의 그 정당을 초월해서 이번만큼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지긋지긋한 싸우는, 사실 우리가 이 마치 난투극이 돼버린 정치권이 기록 경기처럼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열망이 국회 내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도 좀 도와주시고 이 국회도 노력해서 정말 이게 앵그리 국회가 아니고 스마일 국회로 꼭 좀 바뀌는 이제 전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총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원조 친노, 뭐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 뭐 이런 수식어들 따라하던데 그 당시가 2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정계 새로운 바람 해서 386이라고 칭해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는 586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내년 총선 앞두고 방금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대 교체론, 그러니까 386, 586 세대들이 어떤 세대 교체론이 좀 필요하다, 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사자로서 이런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 정치권에 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수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결국은 경제 주체와 그 정치 주체가 서로 이제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우리 상장사 CEO들의 평균 연령이 한 53세에서 57세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벤처 기업은 대략 37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편으로 53세에서 57세, 50대가 좀 많아야 되고 네네. 한편으로는 30대들이 많이 진입을 해야만 그래야 경제 주체하고 정치 주체가 서로 잘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과거 그 우리 삼김 씨라는 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을 대거 수혈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 저는 여야가 좀 대거 수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요즘 상 받는 거 보면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영화제, 뭐 BTS 음악 이미 문화에서는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주역들을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상당히 역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30, 40대가 대거 좀 저는 발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류 정치가 있어요. 인류 국가가 나온다. 항상 이 말씀 강조하시더라고요. 총장께서 그리는 인류 국회, 정치의 미래상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그리고 그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인데 행복은 후진국이죠. 어떻게 하면 국가도 잘 살고 국민도 행복하게 사느냐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방법이 있다면
평가 기준을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정치인은 GDP, 경제 성장률이 모두 목표였는데 경제 성장하는데 국민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지속되느냐? 그래야 국가가 되니까. 두 번째는 GRDP. 우리 15개 시도가 전라도가 경제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GRDP.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삶의 질. 우리 서양은 고용이 늘어나느냐가 대통령 선거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소득, 집, 교육, 연금, 문화 혜택. 이 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상남도는 이번에는 교육이 약화됐기 때문에 교육 예산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성적표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학 교수님 논문으로 평가받잖아요. 기업인은 매년 2월 달이면 주총 열어가지고 이익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정치인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정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경제가 성장했느냐, 삶이 나아지느냐, 일자리, 주택, 주거, 그죠? 교육. 이런 거를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싸우는 시간보다는 이 성적표를 쫓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많은 기업인이 땀 흘려 일하잖아요. 그럼 정치인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평가 지표를 만들면 전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나오셨는데 총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그 인물로 누가 어디에 나올 거야, 누가 어디에 출마할 거야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총장님을 둘러싸고는 이제 종로 출마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치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 그다음에 이 1,400개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거, 그다음에 이 미중의 갈등이 점점 첨예지기 때문에 의회 외교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여기에 일단 전력을 다해서 저는 김진표 의장님을 보좌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성과를 내야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편하지 두 가지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을 하고 편안히 나오시겠다. 성과를 내야죠. 알겠습니다. 네, 뭐 즉답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현 사무총장 지금 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보면 지난 도지사 선거에 이제 좀 고배를 마시면서 이 자리로 오시게 됐는데 그 선거 이후에 아마 삭발도 좀 화제도 됐었는데 그때 아마 상당한 좀 마음의 심리적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를 좀 겪었습니까?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는 네네.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마 제가 당시 도지사 출마할 때 아예 내가 나가면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 저한테 출마를 권유하러 온 분들한테 이거 내가 나가면 떨어지는 거 알죠. 그 내가 10년 만에 여의도에 왔는데 다시 참 나가보고 그 떨어지는 선거에 나가라는 건 가혹한 거다. 근데 떨어지는 건 알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와도 전 또 출마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게 중요하고 또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는 진 건 진 거죠. 그러나 46%를 받았던 거는 굉장히 많은 표를 받은 거고 강원도민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죠. 지금도 그렇고요. 올해 꼭 하고 싶으신 게 하루에 하나씩 반성하기, 또 하루에 한 명씩 감사하기 이러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매일 아침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산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 반성하기, 하루에 하나씩 감사하기 이걸 생각하게 된 거는 그 강원도에서 선거에 나가면서 이제 그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이구나. 네. 그 감사함의 마음이 부족했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인생을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총장님께서 책 굉장히 많이 읽으시잖아요. 다독가, 열독가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이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도 여러 권 쓰셨고 자서전을 쓰신다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될까 또는 마무리는 어떤 문장으로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글쎄 아직 뭐 자서전을 쓸 만한 뭐는 없는데 질문지를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작은 이랬을 것 같아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불꽃처럼 살았다. 마지막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첫 문장은 정해졌네요. 불꽃처럼 살았다. 불꽃처럼 살았다. 거기까지는 첫 문장은 정해졌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저 이거 보니까 제 35대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인데요. 그 마찬가지로 그 국회 사무처에서 뭐 총장님 오신 이후에 여러 얘기들이 많죠. 일 참 열심히 한다, 변화 많이 추구하신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자서전에 그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그 좀 평가나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까? 고민해 보시면. 뭐 국가를 위해서 좀 뭐 일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설비하시는 분, 조경하시는 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광재 총장이 있을 때 좀 더 따뜻한 사회였구나.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네. 런던 시장이 출근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근데 국장이 출근 안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안 나오니까 네. 아주 런던 시청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죠. 저는 사회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묵묵히 일하는 우리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올 때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 구성원들 중에 저기 우리 보좌관들 중에서도 제일 어렵게 사는 운전하시는 분, 우리 그 청소하시고 설비하시는 분들이 이광재 총장이 있을 때 그래도 가장 따뜻한 시기였다. 따뜻하다면 인간적인 시기였다. 네네.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 방문하고 싶어하고 국회 견학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 그렇잖아요. 이제 봄 되고 꽃 피고 하면 더들 많이 오실 텐데 국회 오면 어디를 빼놓지 않고 꼭 들렀다 가시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이번 4월 8일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가 열리거든요. 4월 8일부터 꼭 좀 방문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국회가 점점 더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해설이 있는 발레라는 거를 국회에서 했는데 아주 금방 매진됐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주 활동 무대이지만은 국민들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게 우리 김진표 의장님의 간곡한 말씀이셨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청원을 할 때 억울한 일 있으면 청원을 할 때 동영상을 찍어서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 명만 넘으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 국회를 애용해 주시고 국회가 국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마무리 말씀 같아서 그래도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좀 있으면 꽃피는 봄이 옵니다. 이제 농사철이 시작이 됩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추사 김정희 기념관에 가니까 춥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지는 않는다. 근데 겨울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피는 매화는 훨씬 더 향기가 짙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더 위기를 넘기면 매화 향기가 짙듯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국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 1시간 가량 특별 대담 함께 하셨는데 편하게 뭐 말씀하고 괜찮으셨죠? 네. 김영기 기자 또 소감이랄까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그 이제 아까 정치 세대 교체 얘기하셨는데 그 총장님이 많은 인맥도 갖고 계시니까 저희 정치에 그런 새로운 수혈을 하는데 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총장님의 진심이 크게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김영기 기자도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기도 하지만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거죠. 눈이 녹아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절기 우수도 지나면서 봄 기운도 뭐 확실히 짙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춥고 정치는 싸늘하게만 느껴집니다. 경제에도 또 정치에도 하루빨리 온기가 감돌길 바라봅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이 함께한 특별 대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듣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